9월 모의고사 공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광역기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기권을 지정한다. 자, 문제 풀다가 공동으로 지정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로 찍으세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는 공법에는 아예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공동 지정 그냥 틀린 거고 2번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번은 둘 이상 시도에 걸쳤으니까 공동 지정이 아니라 그냥 국장이 지정하는 거죠. 2번에 광역기권이 같은 도 이때 계획 수립은 도의사가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하는데 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 관련해서는 광역 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의사가 지정하고 계획의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죠.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걸 물었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걸 물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딱 정확히 구별이 돼야 돼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같은 도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면 도의사가 지정하는 거고 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죠. 3번에 도의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광역도시를 단독으로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승인받는 거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 도의사 승인,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 국장 승인을 받는 겁니다.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의사가 단독 수립했다. 이때 승인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 관련해서는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누가 지정하느냐, 또는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누구와 공동 수립하느냐, 협의가 안 됐을 때 조정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두 가지 틀만 갖고 쭉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사와 시장군수, 국장과 시도의사 요 짝만 맞춰서 쭉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도의사가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단독 수립했다. 이미 도의사와 시장군수 이게 짝이 딱 맞았죠. 국토부 장관이 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4번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변경할 때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듣죠. 네, 심의 거치는데 이 심의가 국토부 장관인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면 안 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시도의사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죠? 정답은 5번이고요. 42번은 극상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라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죠. 4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이 경관이 특별한 경관이죠. 아무데나 있는 어느 지역에나 다 있는 게 아닌 특별한 지역에만 있는 경관. 그래서 특화 경관 지구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와 관련된 게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이 건축물이 보이면 특화 경관 지구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물론 이제 수변은 빠지겠죠.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뒤에가 건축물이냐 아니면 지역의 보호냐에 따라서 특화경관지구인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인지 요거 개념을 좀 구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변경관지구라는 건 없죠. 자연경관지구는 산구릉,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안에서 경관보호. 그리고 수변과 문화와 관련된 거는 특화경관지구가 되죠. 답은 3번이고 44번을 보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시장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명령하는데 의회견 듣는다. 자, 의회견을 청취할 사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주요한 기반시설, 광역설이나 중요한 기반시설, 용도 시설에 관한 사안 의회견 듣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은 의회견 청취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도시군관리기구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언론 생각나야 될 게 꾹꾹 쉽니다. 개발제한구역, 국토장관이 위반했던 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건구역은 해당이 안 되죠.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여기 공동으로 하는 심의 이 말이 나왔죠. 공동으로 심의. 지구 단위 결정할 때 공동 심의 거치죠. 용도 지역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아니라 시도의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3번도 틀렸고 4번에 시도의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 이후에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을 결정할 때 미리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중에 개발제한구역 있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고 해제도 국토부 장관이 해제하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해제한 이유가 있겠죠.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 5번에 도시공할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죠.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5번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청문은 뭔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뭔가를 말소하면서 청문하게 되죠. 취소가 다 취소만 나왔는데 취소가 개인의 밥줄과 관련되더라. 뭐 이 정도로 하나 이해해 두시면 되고 일일이 배울 게 아니라 취소되면서 특정 개인한테 밥줄에 문제 생기는 거, 사업을 못하게 된다 또는 뭐 이런 경우들, 이런 게 이제 청문의 대상이에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가 그 지정이 취소돼 버리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밥줄에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청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아무 관계 없죠. 기본계획 승인이 취소되든 뭐 기본계획이 정해졌든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청문하고 관계없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 허가받아서 개발하려다가 그 허가 취소되면 그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밥줄에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청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해당 안 되고 나머지 기업과 디귿 답은 4번이죠. 다음 46번 공간 재구조화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된다. 자, 공간 재구조화계획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장이 위반한 사항은 당연히 결정할 때도 국장이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국장이 결정할 때는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이 구역 지정에 관한 거, 그 입지 타당성 이거는 시도의사가 결정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죠. 2번 공간재구조계획 위반권자는 그 위반일로부터 10년 안에 적성평가 등을 했을 때 생략할 수 있다. 적성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10년이 아니라 5년 내 실시한 경우 이때 이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에 공간재구조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 동의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가 제한할 때 동의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3분의 2죠.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통틀어서 다 3분의 2입니다. 다만 시설과 관련된 제한, 시설에 관한 제한은 요것만 5분의 4가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제한,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폭격구역 제한, 시설 관련된 제한은 5분의 4, 나머지는 모두 다 3분의 2예요. 여기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제한하는 거니까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공간재구조계획은 시도의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에 대해 대도시는 대도시가 결정한다. 이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은 대도시가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공간재구조계획은 대도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시도의사가 원칙이고 예외로 국장이 결정하는 거죠. 대도시 틀렸고. 5번에 공간 제구조합의 결정 효력 지용되면 고시한 날부터죠. 도시공관리계획이나 공간 제구조합계획이나 다 효력 발생은 지용되면 고시한 날부터.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다음 47번 보죠.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번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가스관, 두 번째가 하수도관. 두 가지는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데 가스관이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옳은 거고 일단 기억번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번이나 2번 또는 3번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나머지 해당이 안 되고. 니은번에 200만 초과하는 일반 산업단지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 공동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거 틀렸는데 좀 약간 어렵죠? 설치무가 200만 초과 이건 맞아요. 여기는 맞는데 도시개발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경제자유구역, 뭐 정비구역,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또 도청 이전 신도시 6개를 정해두고 있는데 이거 외우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산업단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 뭐 틀렸고. 디귿번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공동구를 조명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그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관리자가 정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조명에서 이용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거기서 이제 부담하는 거고. 다만 이제 시설에 따라서 뭐 얼마씩 부담할 건지는 공동관리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이제 옳은 거고. 그다음에 리을번에 공동구 안전유지관리 계획 수립하는 거는 5년마다 수립하죠. 그래서 리을번 틀렸고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죠. 다음 48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의사 승인 받는 건 있죠. 근데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 없다라고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기본계획 국장 바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하는 거는 수립 기준 정하는 것만 하고 기본계획에서는 국장이 수립도 승인도 뭐 결정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2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으면서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틀렸죠. 수도권의 시 이미 틀렸고.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인구도 10만 명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3번에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근데 시도의사가 정한다. 틀렸죠. 4번에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 거쳐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 정도 읽고 풀어도 돼요. 인접 포함 있다 맞는 거고 없다 틀린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 것이죠. 답은 4번이죠. 5번에 타당성 검토하는 거.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배독되는 건 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죠. 도심기본계획, 도심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그다음에 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총 6군데 있는데 모두 다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4번이죠. 49번 이거 극상 문제로 문제가 구성돼서 뭐 따로 해설 안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게 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라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극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문들 좀 정리는 해둬야 돼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그다음에 뭐 거점 시설,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8월 달에 개정되면서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이런 걸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지정 대상 같은 거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점심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심 먹고 유휴 논 겁니다. 점심 먹고 놀았다. 그래서 점, 거점, 그다음에 심, 도심, 부도심, 중심지, 거점, 중심, 그다음에 중심, 그다음에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요런 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니은번에 도시혁신계획의 도시혁신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여가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필요한 내용은 모두 계획으로 다 담아요. 계획에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위전에 관한 사항도 계획으로 다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번에 다른 법률에서 공간제고적의 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토개법을 따르지 않고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도시혁신구역 지정된 거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된 사항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은 지정된 거로 본다가 있는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관련해서는 지정된 거로 본다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가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법에서. 다른 법에서 공간제고적 계획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혁신구역은 저절로 지정된 거로 보는 경우가 없다. 국토개법을 따라서만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개법을 따르지 않고는 지정할 수가 없다. 맞게 되는 겁니다. 다 맞아서 답은 5번인데 흑상 문제지만 최근 개정 사항으로 좀 가능성 있는 사항이니까 좀 체크는 좀 해두시고. 다음 50번. 이거는 극상 문제로 풀라고 낸 게 아니니까 생략합니다. 다음 51번. 성장관리계획 설명인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른가? 1번 기억번에 특광시구는 구역 지정하려면 먼저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겠죠. 공고란 때에는 그 안을 일반에 열람시키는데 공법의 열람 기간 기본 다 14일이죠. 열람 기간 보통 14. 30일 이상을 열람 또는 공람하는 게 총 4번이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정비법의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요 4가지 열람 공람만 30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14일. 그러니까 열람 그냥 14일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해 두면 돼요. 다음에 이제 광기 정관 4군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열람은 30. 나머지는 14니까 기억보면 당연히 맞고. 니은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성장관리계획 포함시켜서 수립해야 한다. 계획의 내용을 물은 건데 좀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건축선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관리계획에는 의무적으로 포함할 사항이 없어요.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는 거고 뭐 의무 포함은 없기 때문에 뭐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 자체가 이미 뭐 옳은 내용이 아니고 건축선 더구나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있는 생산관리지역에서 125% 이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완화 범위가 125죠. 나머지 지역은 건폐율만 완화하는데 건폐율 완화가 다 더하기 10이죠.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완화가 나오면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라는 게 나오면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존자가 있는 지역은 완화가 안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보존녹지,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는 완화되는 사항이 아예 없고, 두 번째 건폐율 완화는 그 용도지역별 건폐율 더하기 10이다라고 기억하면 되죠. 계획관리 건폐율이 원래 40이죠. 더하기 10을 해서 50 이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생산녹지나 그 생산관리나 또는 농림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다 기본 자연녹지 포함해서 기본 20인데 더하기 10을 하면서 3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더하기 10.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적률의 완화는 이 건폐율 완화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되죠. 건폐율 완화가 계획관리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만 되는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폐율이 더하기 10이니까 40 더하기 10을 해서 50 이렇게 된 거죠. 더하기 1은 10인데 이걸 곱하기로 바꿔보면 40 곱하기 1.25를 해야 50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는 125다라고 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딱 세 가지로 해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생산관리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는 없고 건폐율만 30 이하 범위 내에서 그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틀린 거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업과 디귿 3번이 답이죠. 다음 52번 국토개법 조문인데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 그 기반인설 설치 계획 수립.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일정 기간 안에 기반인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기반인설 부담구역 해제된 거로 본다. 기간이 1년이죠. 그래서 답은 1년이죠. 1번. 국토개법에서 해제된 거로 본다.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되는 기간이 1357이에요. 그리고 20 이렇게 있죠. 그리고 시가바 유보 기간까지 국토개법의 해제 효력 상실에 가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1년은 기반인설 부담구역의 해제, 3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해제, 5년은 지구단위계획, 복합용도계획 또는 도시혁신계획의 효력 상실, 그리고 실시계획 효력 상실이 또 5년이죠. 그리고 7년은 실시계획 효력 상실이 원칙이 5년, 예외로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을 때 7년 되는 게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가 20년. 시가바 조정구역 효력 상실은 시가바 유보 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전체가 쭉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효력 상실 나오면 국토개법에 나오면 기간이 1357이니까 뭐 2년, 4년 이거 관계될 게 아예 없는 거고. 3년과 5년과 관련된 효력 상실은 전부 다 계획들이에요. 계획.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지구단위 계획, 또 실시 계획. 계획의 효력 상실은 5년. 구역 효력 상실이 1년과 3년이 있는데 1년이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복합용도 구역, 도시혁신 구역 효력 상실들은 3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역의 효력 상실이 1년과 3년이고 계획은 5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를 한 번에 꼭 정리를 해두셔야 이런 식의 문제를 실수 없이 정확히 풉니다. 다음 53번.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지자체계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시행자,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한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죠. 원형지 규모는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이죠. 그거 맞는 거죠. 이번에 사업인정 나오면 끝에가 본다가 나와야 돼요.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 받은 거로 본다가 되려면 사업인정의 시효자를 생각하면서 앞에 시효자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맞는 내용이죠. 3번에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2분의 1이죠.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분양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맞죠? 4번에 사업 시행하는 지자체가 구역 지정 후에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데 이 사업 시행 방식 변경은 한마디로 가나다 순이다만 기억하시면 쉽게 풉니다. 가나다 순으로 바꾸는 건데 혼용에서 수용, 가나다 역순이죠. 틀린 거죠. 수용에서 혼용은 되죠. 또는 수용에서 환지, 또는 혼용에서 환지. 그러면 다 이제 가나다 순인데 반대 방향 한다. 가나다 역순이니까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5번에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든 누구든 시행자면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죠.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다음 54번 환지객 및 환지정지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환지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정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정지나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종전권은 사용 못하고 환지정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많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문장 길어가 좀 헷갈리는데 그 시기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다 히읗자예요. 그래서 그 환지정지는 임시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그 시기가 전부 다 히읗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이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 되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정지는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3번에 시행자는 사업이 필요한 경비 충당 또는 규약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할 수 있다.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채비지는 경비 충당을 위한 거죠. 보류지는 사업 목적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겨놓은 게 보류지가 되는 거고 3번도 맞죠? 4번에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환지 정지가 지정되면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원래 환지 정지는 사용하거나 수익은 되지만 처분은 이 두 가지는 가능하지만 처분이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처분도 가능한 토지가 유일하게 채비지죠. 채비지. 채비지만큼은 요 채비지가 치읓자 그래서 특별히 치읓 처분도 되는 겁니다. 4번은 맞고 5번에 환지계획구역 안에 평균 토지 부담률 40%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틀렸는데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40%가 아니라 50%. 원칙은 50%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라면 그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60% 이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원칙은 50%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다음 55번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건 1번 설립인가받고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받고 나서 설립등기라는데 설립등기는 15일이 아니라 30일이죠. 등기하는 날짜 한 번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설립등기는 30일이고 그다음에 환지등기 도시개발법에 환지처분이 있고 나서 하는 등기 그건 14일 정비법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고 나서 하는 등기 있죠? 지체 없이 그래서 등기 30, 14 지체 없이가 같이 기억이 돼야 돼요. 네, 설립등기는 30일이고 1번은 틀린 거고 2번에 금고 이상의 형해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조업원이 될 수 없다. 자, 조업원이 되는 데는 유일한 요건이 토지 소유. 토지만 소유하면 아무것도 안 따지죠. 징역을 갔든 나이 걸마든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아무것도 안 따지고 다 조업원 됩니다. 그래서 조업원 될 수 없다. 그냥 틀린 거고. 3번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2. 맞아. 여기 항상 여기 한 주의해서 봐둬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분의 2분의 1 동의받는 거죠. 맞죠? 답은 3번이고 4번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하는 건데 원래는 인가받았으니까 변경도 인가죠. 인가 변경은 인가. 다만 공고방법 변경 두 가지가 있죠. 공고방법 변경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주죠. 공주 두 가지는 경미하기 때문에 경미. 그래서 신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인가가 아니라 신고가 돼야 됩니다. 4번 틀렸고 5번에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를 하는 거고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대연회를 둘 수 있다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반면에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죠. 도시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대연에 관한 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비교해서 꼭 기억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56번.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합병은 어느 법에도 허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지금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1번이죠. 건축물은 다 허가받죠. 이 도시개발법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거는 건축이든 용도 변경이든 대손이든 가수건축물이라도 다 허가받습니다. 토속 채취 당연히 허가받는 거고 중목벌지 식재도 허가 대상이죠. 근데 합병은 허가 대상이 없죠. 다음 57번. 도시개발조합 총회 해결사항 중에서 대연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외웠죠. 대행할 수 없는 사항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기본으로 외울 게 정관, 임원, 그리고 합병, 해산. 그다음에 이 해산의 경우 사업 완료에 따른 해산. 이건 대행이 가능하니까 완료로 해산되는 건 이건 제외하고 기본적인 해산은 대행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 계획,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시 계획은 대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사니까 임원에 관한 거죠. 실시 계획은 대행할 수 있죠. 정관, 임원, 그리고 합병 예산 이런 내용이죠. 계획 중에서는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 대행할 수 없죠. 실시 계획은 대행이 가능한 거고 답은 2번이고 58번은 극상 문제로 풀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59번도 극상 문제예요. 풀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60번을 보죠.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1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여기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보면 힌트가 있죠. 조합장이 1년 내 소집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1년 내 소집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번의 힌트를 보면서 이거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니은번에 1년 내 소집 안 하면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일받아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합니다. 10분의 1 요거는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거, 임원, 뭐 보수라든지 자격 등과 관련된 총회 소집할 때 그때 조합원 요구는 10분의 1이에요. 임원과 관련된 것만 10분의 1. 나머지 조합원이 총회 소집할 때 요구는 5분의 1이다라고 같이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해산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 요구에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5분의 1 요구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디귿번에 준공의 인가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조합은 해산된 거로 본다 틀렸죠. 구역의 해제가 조합 존속에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 디귿 틀려서 기억번만 옳습니다. 답은 1번이죠. 좀 쉬었다가 그 뒤에 나머지 문제 좀 쉬었다 풀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조합 설립 등에 관해서 가론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것.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받아야 되죠. 그 동의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재건축 동의와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재건축 동의는 단지 안에서는 동별 과반수 전체가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의 재건축,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반면에 재개발 동의는 4분의 3, 2분의 1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총회 소집할 때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죠. 일시 장소 등을 알리는데 7일 전까지 알립니다. 약간 디테일한 내용이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4분의 3, 2분의 1. 그리고
5일이나 7일이나 골라야 되는데 뭐 일주일 전에 뭐 알려주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3번 정도를 고르겠죠. 다음 62번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국토부 장관은 바닥 면적이 40 미만인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토지는 소유하지 않았는데 그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건물이 조그만 거 갖고 있는 사람 이제 분양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게 되면 이걸 공급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소유자 요청에 따른 건데 그 소유자가 바닥 면적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그다음에 토지 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그 토지 소유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토지 면적 9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면적은 바닥 면적이 40 미만인 주거용 건축물 그 소유자,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사항을 두고 있는데 요즘은 약간 디테일한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34회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거 좀 체크를 해두시고 1번은 맞고 2번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하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 거고 원칙은 인가 후 맞죠. 3번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된다. 뭐 당연히 맞고 4번에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을 때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제하게 분양할 수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거는 일반 분양한다 그 얘기죠. 맞는 거고. 5번에 조합이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때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거는 우선에서 인수하는 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우선에서 인수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인수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선 인수는 시도사, 시군구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63번은 극상 문제 풀라고 된 게 아니니까 생략하고. 자, 64번 뭐죠? 주관계획선 사업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묻는 것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뭐 답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에 관한 거,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거,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임시거주시설 포함한 주민이주 대책,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 이주시켜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죠. 거기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내용이 되는 건데 다만 요 내용은 주관계획선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 극상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답은 4번이고요. 다음 65번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건 1번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는 건 둘이죠. 등록사업자나 토지주택공사나 둘만 해당되고 맞고. 이번에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 성명, 채권의 기록 안 하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이전 방법은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채권에까지 기록이 돼야만 제3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3번에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대장을 당연히 비치해야 되죠. 그리고 그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되는 거고 맞고. 4번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야 된다.
주택으로 상환한 채권이니까 주택건설에 상환하는 거죠. 5번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는데 사채 효력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효력 상실한다 틀렸고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66번. 주택법령상 용어 설명인데 옳은 건 1번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 안 된다. 준주택은 네 가지가 있죠. 다기오노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 중에 하나죠. 1번 틀렸고 2번 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전용면적 세대당 80제곱미터인 단독주택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맞죠?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시적이 아니면서 읍면에 속할 때는 100까지 되는데 수도권이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80이니까 85 이하가 됐고 그러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아니면 뭐 기금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공사가 건설했고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고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죠. 답은 2번이죠. 3번에 단지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기간시설에 해당된다. 전기시설 등이 기간시설이고 이걸 단지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거는 간선이 되는 거죠. 간선. 단지 안에 있는 기관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을 연결하는 거. 간선시설. 3번 틀린 거죠. 4번에 주택에 딸린, 이 딸린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부대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딸린 설비, 복리가 아니라 부대시설이죠. 5번에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300세대 미만이 돼야 돼요. 300세대 미만. 300세대인 순간 300세대 미만이 아닌 게 돼버렸죠. 이게 틀린 거죠. 답은 2번이죠. 67번은 극상 문제 풀라고 낸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68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1번에 주택사업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는 민간만 해당된다라는 게 생각나야 돼요. 지방공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다 등록 안 해도 되죠. 니은번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공동시행이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를 안 한다? 공동도 안 되는 겁니다. 세대수가 증가한다. 이때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죠. 세대수 증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에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8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다.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뭐 디귿밖에 될 수밖에 없죠. 디귿이 맞는 건데 6개층 이상의 그러니까 8개층인 주택이니까 6개층 이상인 주택이죠.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 그런 조건들 일일이 없습니다만 6개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이 있거나 이럴 때 6개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건데 기억, 니은이 뻔히 틀렸으니까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어렵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항이고 다음 69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원칙은 설립인가 받고 나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시키거나 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데 그 예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결혼 충원 사유가 5개가 있죠. 5개가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한 경우, 그다음에 자격 상실, 그리고 50% 미만 두 가지 이 내용들 쭉 체크를 해야 됩니다. 1번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바뀌었고 변경된 세대수의 30%가 됐다.
한마디로 50% 미만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그럼 자격 상실 맞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거니까 해당되죠. 4번은 예정 세대수 탈퇴로 예정 세대수 60% 틀렸죠. 50% 미만이 돼야 되는데 60이니까 미만이 안 됐죠. 답은 4번이죠. 5번은 사망으로 인한 거니까 해당되고 정답은 4번. 70번 문제는 극상 문제로 탈락이 된 게 아니니까 생략합니다. 71번도 극상 문제 생략하고 72번도 극상 문제예요. 극상 문제가 지금 최근에 거의 계속 10문제 이상이 실제 시험에서 극상 문제로 나오니까 오늘도 극상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걸 정확히 풀고 그거를 실수 없이 정확히 풀기만 하면 합격 점수 나오니까 어려운 걸 굳이 풀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자, 73번을 보죠. 건축법령상 대지 조경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도시군객시설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 이상의 가설건축물. 이 가설건축물은 조경 의무 자체가 아예 없죠. 근데 조경을 해야 한다. 면적 따질 필요 없어요. 가설건축물이니까 적용해야 된다. 틀린 거죠. 2번에 면적 5천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적용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공장일 때 적용 안 하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일 때, 두 번째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세 번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이럴 때 안 할 수가 있죠. 답은 2번이죠. 3번은 녹지 지역이니까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 적용할 필요가 없죠. 3번 틀렸고 4번에 상업적이 건축하는 공개공지 면적, 대지 면적의 10% 넘는 게 아니라 1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는 거죠. 10% 넘는다 틀렸고 5번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높이는 완화할 수 없다. 거꾸로 돼 있죠. 건폐율은 완화가 실제 안 돼 있죠. 원래는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도록 돼 있는데 건폐율과 높이는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데 건폐율은 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 답은 2번이죠. 다음 74번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거는 면적 300을 기준으로 하죠. 300 미만일 때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거꾸로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300 미만은 2종이 아니라 1종. 이번에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인 단란주점 2종 근린생활시설. 1종인지 2종인지 헷갈리면 근린은 주거 인근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각종의 시설들인데 주거적 인근에 많이 필요한 거 이런 건 1종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 2종이다. 이 정도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단란주점이 주거 인근에 꼭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2종 군색이 되는 거고 500 이상으로 넘어가면 위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가서 구경을 하죠. 모여서 구경하는 시설이 모두 문화 집회시설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4번에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2종 군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동네에 꼭 필요한 거면 1종 그렇지 않은 거 2종 이 정도 판단하면 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이 동네에 꼭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는 2종 군생이 되고 500 이상으로 커지면 숙박이 됩니다. 1종이 아니라 2종이 돼야 되니까 4번 틀렸고 그다음에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박을 냈는 건 모두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답은 5번이죠. 다음 75번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설명인데 옳은 건 1번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 광역시장에게 용도 변경 허가. 광역시장 허가라는 말이 건축법에 나오면 무조건 찾아야 될 게 21층 아니면
10만이 있어야 돼. 21층 10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 허가 신고 등은 모두 다 시군구가 됩니다. 광역시정화가 나오면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이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없는데 광역시정화가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 관련된 거는 그 허가된 신고든 모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죠. 이번에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순서가 용도 변경 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 이거 신고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이거는 허가 받는 거죠. 근데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지표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이거는 올라간 거죠.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올라간 거니까 신고가 아니라 허가가 돼야 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 허가도 신고도 아니고 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 사항을 기재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100 이상 이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것도 허가 대상이면서 500 이상 사용 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면서 100 이상 이럴 때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 정답은 2번이죠. 다음 76번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의 숙박시설 도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될 건물이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그리고 공장 창고 제외되는 게 있죠. 두 가지 구역이 있어요. 도의사가 지정 공간 구역이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거나 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업무, 일반 음식점 이런 내용들이 사전 승인 대상이죠. 그래서 자연 수질을 위한 구역, 자수했어요. 3일절날 가서 그리고 그 사전 승인 대상은 위락 숙박은 기본이고 추가로 공동주택 일반 업무, 일반 음식점. 그래서 자수를 3일절날 그런데 3일절날 휴일이라 전화로 자수했다 생각하면서 011 이렇게 이제 따로 외워둘 사항이에요. 자연수질 3층 또는 1천 이상 그리고 용도도 숙박시설. 그러니까 사전 승인 받아서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은 맞는 거고 2번에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맞아요. 단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발행 허가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거로 본다. 틀려요. 거꾸로 건축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맞는 거고 3번에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하는데 제한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과 특광도, 시도의사가 있죠. 국토부 장관이 제한한 이유는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또는 장관이 요청할 때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죠. 취소해야 한다. 의무적 취소예요. 의무적 취소 사유가 허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한다. 그리고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착수 불가능할 때 이때 다 취소해야 한다. 세 가지 사유 모두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세 가지 모두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에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 대지선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고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협의만 합니다. 협의만 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5번은 맞고 정답은 4번. 다음 77번.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 방법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등 이런 걸 일일이 외울 건 아니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제외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 사람이 이용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들이죠. 이런 거는 다 면적에 산입 안 한다. 맞는 겁니다. 니은번에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이 부가해서 마감재 설치했다. 이것도 외울 건 아니고 동일한 내용이죠. 건물 자체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면적에 산입을 하면 안 되죠. 산입한다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니은번은 그냥 일단 틀렸으니까 니은번을 빼놓고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 니은번을 싹 빼야 되니까 이것도 빠지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상 필요한 거는 다 산입 안 한다. 한마디로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확인해 보면 디귿번에 층고가 1.9m인 다락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맞죠? 왜냐면 다락이 면적에서 제외되려면 층고가 1.5 이하, 단 경사지붕일 때는 1.8 이하일 때 면적에서 제외되죠. 1.9니까 1.5, 1.8 다 넘었기 때문에 면적이 산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을번에 피로티 그밖에 유사한 구조 부분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것 다 기능상 필요한 거니까 면적에 산입 안 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78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농업인의 조건이 있죠.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연중 90일,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이럴 때 농업이 되죠. 근데 면적이 6,600이니까 1,000 안 되니까 농업인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거는 120일 이상이죠. 농업은 90일, 축산업 120일. 그래서 농업이 90일, 농구죠. 축산업 120일이고 이것도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축산업의 경우 가축을 얼마나 사육하는지 조건이 있죠. 대가축일 때 대가축이 2두, 중가축은 12, 소가축은 100. 그다음에 가금류가 1000. 그다음에 꿀벌 10군. 이걸 조건을 하고 있죠. 근데 중가축이니까 10마리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가금이니까 100이 아니라 1000수 이상이 돼야 되죠. 판매액은 120만 원 이상 되는데 120만 원 이상. 근데 15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이상이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다음 79번은 극상 문제인데 내용은 사실 극상이 아니에요. 과거에 출제된 바도 있고. 그래서 극상 문제지만 이거 좀 내용 좀 잠깐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은 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임시로 설치한 거죠. 가설, 임시 또는 일시 사용을 위한 거. 이게 다 이제 같은 의미들이에요. 가설자가 있는 건물, 임시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일시 사용을 위한 거 이런 게 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임시 자동차 사고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를 기억할 세 가지가 있죠. 10, 50, 그다음에 100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비용이 10이에요. 경비용.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건축물 면적 10 이하 맞는 거고. 그다음에 50은 5글자 야외 흡연실 5글자가 50 이하. 100은 비닐하우스가 100이에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100. 그래서 이거 배울 때 슈퍼 가서 물건 샀더니 비닐 백에 담아준다 생각하면서 비닐하우스 100 이상. 그 비닐하우스가
농업용이든 어업용이든 축사용이든 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따질 게 없어요. 비닐하우스는 모두 비닐 백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근데 5번 50 이상이니까 이게 틀린 거죠. 여기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맞고, 그다음에 경비용 10 이하 맞고, 그다음에 임자가 있으니까 해당되고, 야외 흡연실 50 이하고, 비닐하우스는 10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흑상 문제지만 내용이 흑상이 아니라서 잠깐 좀 살펴봤고, 80번은 임대차와 관련된 좀 세세한 내용을 흑상 문제니까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를 이제 모두 받고, 앞으로 시험이 40일이 좀 더 남았어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은 항상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정리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40일이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합격하는 거니까 자신감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